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먼저 1부에서는 지난 8일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의 행보 들여다보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색채를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데요. 그의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필리핀으로 갑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수감 중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다마오 시장에 옥중 당선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출마가 가능했던 건지, 앞으로 필리핀 정치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8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1부는 새 교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오 14세 어떤 분입니까? 네, 267대 교황이죠.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즉위명은 레오 14세입니다. 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1982년에 사제의 서품을 받았습니다. 미국인이 교황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미국인이긴 하지만 20년 동안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빈민가에서 사목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복수 국적자가 됐습니다. 외신들은 레오 14세의 이런 경험이 교황 선출의 밑바탕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교황이었다고 평가받는 프란치스코와 달리 레오 14세 교황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프란치스코의 남자라는 평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레오 14세가 이제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거든요. 네. 202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그렇게 바티칸에 입성한 지 불과 2년 만에 교황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우리 김영미 PD 네, 선정하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 네. 여러 번 만난 적 있다고요? 여러 번까지는 아니고요. 네. 교황 선출되시고 나서 이태리 람페투사 섬이라고 그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들이 이렇게 난파돼서 거기 많이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 람페투사를 취재하러 갔다가 네. 교황님이 이제 그 선출되시고 나서 바로 그 첫 미사가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난파된 그 배들이 막 그 해변으로 막 그러니까 시신과 막 배들이 막 이렇게 떠밀려 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나무 그 난파된 배에 이제 나무 조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십자가로 이렇게 만드시고 첫 미사가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느낌? 그래서 저희도 얼떨결에 이제 취재하게 됐었고 두 번째가 이제 팔레스타인 취재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하면 당연히 예루살렘 먼저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기자들이 다 예루살렘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난데없이 팔레스타인으로 날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갈 곳은 약자가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글로 이렇게 가신 거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저는 뭐 기자들하고 거의 카 레이싱을 벌이면서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광화문이었어요. 세월호.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만 그렇게 걸린지 잘 모르겠지만 세 번 다 약자의 편에서 서신 교황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대 교황 중에 가장 진보적이었던 교황이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죠? 약자협회에 쓴다고 진보고 그렇지 않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그분의 그 성당 원래 계셨던 아르헨티나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성당을 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늘 약자와 같이 있고 가난한 자하고 같이 있다는 걸 그분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래 성격상 그런 약자의 편에 서서 사역을 하는 것 그게 아마 교황의 임무라고 생각하셨나 보다라고 느꼈어요. 이제 과거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민감한 어떤 뭐 성소수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발언하셨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아마 좀 가장 진보적이다 뭐 이런 평가 좀 내려졌던 것 같고,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전임 교황의 그렇죠. 이야기이고 새로 교황이 된 레오 14세 같은 경우 첫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강조한 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건넸던 첫 번째 인사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나오는 건데 레오 14세 교황은 이 겸손과 인내 그리고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사명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그런 역할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교회 내부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회 내 갈등도 봉합하자라는 의미에서 평화를 더욱 강조했고 그리고 지금 또 전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멈추길 바라는 의미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교황으로 선출된 게 5월 8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행보를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행보 하나하나에 또 이제 사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좀 행보를 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일단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명이 있었고 또 전쟁을 멈추자는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게 가장 걱정이셨고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레오 14세도 그 뜻을 이어서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지금 그리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그런 의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어쨌든 처음 만나고 이런 행보들을 보면 아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시고 나서의 레오 14세 첫 번째 의무는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종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봉합하느냐, 그게 이제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금 그 바티칸에서는 그런데요. 이제 원래는 그 교황님이 계시던 곳이 있는데 그 약간 거처가 있는데 거기 말고 수도자들이 있는데 예,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다시 글로 오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용산 나갔는데 청와대로 다시 올 것인가 정도의 굉장히 관심 폭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있으라고 한 교황의 거처가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막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나가셨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그 화려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영화 이제 두 교황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그 막 거의 고증에 철저해서 그렇죠. 실제하고 거의 흡사하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두 교황이 앉아서 막 얘기하는 그 벽면도 보니까 뭐 엄청나던데 보니까. 진짜 너무 화려해서 사실 미국 언론에서는 레오 14세 교황의 뭐 예를 들면 그 어부의 반지 교황들이 끼는 그 어부의 반지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겠느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화려한 그 말씀하신 그 성직자들이 머무는 아니 교황이 머무는 거처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자본주의적 가치 이런 것들 되게 관심을 많이 갖기는 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따지는 건 좀 거시기하다. 네,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황 이제 그 바티칸에서는 미국인을 절대 교황으로 뽑을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사실 그런 금기가 있었던 게 이런 자본주의들하고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금기였어요? 거의 지금 이제 처음이잖아요. 북미에서 뽑힌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본주의적인 부분들 그리고 미국인이 가진 그런 개인주의와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의 이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 미국은 가진 게 너무 많다. 그런데 교황의 지위까지 줄 수 없다. 라는 왜냐하면 유럽 그 추기경들이 거의 유럽을 위주로 이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인 교황을 선출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종의 금기처럼 있었죠. 이번에 그걸 깬 게 레오 14세. 그럼 이 레오 14세는 미국이 주안점이었을까요? 페루가 주안점이었을까요? 그렇게 놓고 이번에 그 레오 14세가 처음으로 된 게 되게 기록이 많은데요. 그 프란치스코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자, 그렇죠. 북미 대륙에서 첫 번째고 이 사람이 페루 시민권도 있거든요. 페루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그래서 페루 시민권을 가진 최초의 교황이기도 하고 그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출신인데 그 대부분 이제 교황들이 뭐 베네딕토 수도회라든지 프란치스코 수도회 다른 수도회 출신의 교황들이 많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최초의 교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미와 북미를 잇는 인물로 평가되는데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서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게다가 이 사람은 그 뉴 올리언스 출신의 그러니까 어머니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흑인 혼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상을 따져 보면은 그 혼혈도 돼 있기 때문에 최초의 유색인종 그 교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됩니까?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있더라고요. 국적이 다양하게 나와서 이분 레오 14세 되시고 나서 프랑스도 왜냐면 프랑스 계래요. 그리고 페루도 뭐 페루의 국적이 페루는 있대요. 그런 건 네, 하죠. 그렇죠. 네. 20년 동안 거기서 사복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조금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한국도 뭐 그 뭐 수도회에 계신 여기 근데 우리나라 18명밖에 안 계시는 수도회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조그만 맞아요. 수도회인데 거기서 나오셨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한국도 한 4번 오셨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봉헌사 앞에 국수 드셨다 막 이런 기사까지 나는 거 보니까 교황에 아. 대한 정말 지대한 관심이 그럼 좀 많구나. 이따 이제 걸리겠네요. 교황님 다녀가신 곳. 그렇죠. 네, 맞아요. 지하철도 타셨다고. 뭐. 그리고 아까 영화 얘기하시니까 여기 콘클라베를 처음 하는 추기경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콘클라베라는 최근 영화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추기경들이 모여서 예. 콘클라베를 보셨어요? 예, 그이 레오 14세 포함해서 그 레오 14세의 이제 미국에 있는 형이 이제 전화를 했더니 자기 이제 그걸 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안다고 이제. 아, 추기경이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보고 콘클라베에 임했다. 예, 콘클라베 그게 그러면 그 고증이 되게 잘 됐다는 예, 얘기네요. 그 안에서의 고증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처음 온 추기경들이 그걸 보고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원래 소설 베이스인데요. 좀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오래됐으니까 그냥 반전을 얘기하면 이제 추기경으로 나중에 뽑히는 분이 그 서거한 교황이 마지막으로 서임한 추기경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몰래 비밀로 서임을 해서 사실 다른 추기경들이 모르다가 새로 서임된 추기경이 와서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레오 14세도 되게 추기경이 된 지 2023년에 추기경이 되고 프란치스코가 직접 불러서 자기가 이제 바티칸에 좋은 역할을 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4차 투표만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3위를 했다가 예. 나중에 점차 표차를 넓혀가지고 네 번째 역전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남미에서 시골에서 일하는 그런 최근에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이 교황이 됐다는 점에서 영화랑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제 새 교황이 이제 내놨던 첫 번째 메시지는 평화였고,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가자지구 이야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상들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상대가 젤렌스키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국가 정상의 통화는 이제 공식적인 행보 중에 예. 하나죠. 예. 그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다고 하고 이제 그 러시아로 전쟁 중에 강제로 유지된 우크라이나 아이들 그다음에 뭐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좀 방문해 달라.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됐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문제는 이제 국가 정상 중에 왜 본인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고 미국 출신이다 보니까 또 뭐 여러 나라를 만날 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택한 거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티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니까 또 갑자기 새길로 빠지고 싶은 유혹이 들어서 그리스 정교잖아요. 거기는 그리스 정교는 바티칸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냥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 따로 네, 러시아 있고, 정교회 우크라이나 따로 정교회 있고, 따로 그런데 있죠. 이 정교회 쪽에서는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그래요? 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정교회 자체가 다른 종교를 이타시하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캐톨릭도 굉장히 교황 이번에 선출에서도 정교회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그랬던 걸로. 그래서 미사도 막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취재 가면서 전혀 다른 거를 잘 모르겠고 근데 단지 이제 정교회가 훨씬 더 지루하기는 해요. 굉장히 오래 하고 지루하고. 미사가?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고. 저는 그거는 봤어요. 저도 뭐 카톨릭계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제가 신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거기서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기본이 3시간이 돼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 정교회 신부님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취재 협조 그러니까 할 때 취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섭외하러 어디 좀 가시자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누워 계시다가 옷을 입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옷이 뭐 거의 뭐 몇 벌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뭐 이것까지 쓰시고 망토 걸치고 또 뭐 종 들고 뭐 붓 들고 뭐 이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가 참 특이하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여쭤보고 뭐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별로 이렇게 악한 감정은 없는 것 오히려 같아요. 이제 그 동질의 부분이 되게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트럼프는 지금 이 레오 14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답니까? 일단 레오 14세가 이번 이 교황에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아주 강력한 이제 그런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지금 당장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당장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레오 14세 교황에게 좀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너무 벼랑 끝으로 몰려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주 큰 지푸라기이시지만 교황님은. 근데 그 레오 14세가 교황이 되시기 전에 트위터를 지금 X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교황이 된 다음에 이전에 교황이 되기 전에 트위터에 뭐라고 남겼나를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보면 특히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고 다른 페루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도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측근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부를 때 워크 막시스트 포프라고 그렇게 막시스트? 예, 그러니까 워크는 이제 미국에서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깨시민 같은 말인데 그 사람 깨시민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말할 때 워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워크 막시스트 포프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경 이민 정책이라든지 중남미 특히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분이 되게 반발을 했고 페루에 있을 때도 페루에는 엘살바도르 이민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분께서 이제 엘살바도르 이민에 대해서 되게 그 동정심을 갖고 많은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트위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미국에서 강제로 베네수엘라 사람들 추방하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람들 만났을 때 다른 사람 트윗을 리트윗하긴 했지만 아니 너는 이러고 양심이 괜찮니? 뭐 이렇게 누가 거기 그 강제 추방한 걸 쓴 걸 그렇게 리트윗했고 또 한 번은 부통령 벤스가 최근에 개종한 카톨릭인데 하나님은 너의 가족부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다음 사회를 사랑하고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직접적으로 자기가 리트윗을 해서 하나님은 사랑에다 그렇게 순서를 매기라고 한 적이 없대요. 틀렸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댓글을 다셨군요. 예, 소위 댓글 직접 반박. 직접 반박.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이제 트럼프 아무리 미국 사람이지만 특히 트럼프하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통 언론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이 레오 14세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면에서 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레오 14세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실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를 했었고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을 직접적으로 규탄하거나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러시아에 동조하는 발언까지 했었잖아요. 뭐 나토의 동진이 이번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러시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서방이 이번 전쟁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사실 이 레오 14세 교황은 완전히 그 반대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한 것은 제국주의적 행동이고 러시아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지겠죠. 그러면 지금 레오 14세에게 그 제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종전에 과연 이거 교황의 노력이 어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구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뭐 AI에 대한 그런
AI 주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가자. 이스라엘에 있는 가자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가 앞으로 또 이제 유럽을 또 위협한다고, 지금 유럽에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What is next? 다음 러시아의 타겟은 어디냐? 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유럽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바티칸도 유럽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레오 14세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세계적인 관심사로서 이제 그 첫 번째 방문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도 되게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장 교수님은 예상을 하시는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제로 우크라이나도 가능성이, 예. 맨 처음 전화한 것도 그렇고 거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우크라이나가 첫 방문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김영미 대표도 같은 네, 저도. 전망이시고. 왜냐면 네. 그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 이탈리아 람페두사로 갈 거다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었다가 이제 저희 취재진이 거기서 당황했었는데 이번엔 좀 그러지 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외신 기자들끼리 얘기한 거는 당연히 우크라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그 당연히 깨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당연히 깨지면 이제 미국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예.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왜냐면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은 첫 그 국가 정상회담을 했다는 건 이미 노선을 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는 누구냐? 트럼프나 또 혹은 푸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가설인데 미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인이 교황이 됐다. 근데 실제로 레오 14세 교황은 어떤 공식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미국인이라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까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네.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교황이 그렇게 맞서고 나섰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죠. 그러니까 그 표정이 보고 싶네요. 참고로 미국 내에 있는 가톨릭 신자는 5,300만 명입니다. 5,300만 명 이상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휘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두테르테 전 대통령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2탄이 될 것 같은데 옥중 당선을 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이게 이제 중간 선거에서 당선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총선이랑 지선이 같이 치러진 선거였어요. 이 상원 의원의 절반인 12명을 뽑아야 됐었고 하원 의원 300여 명 전체, 그리고 전국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을 포함해서 무려 18,000석이 걸린 선거였습니다. 큰 선거였네. 엄청난 선거였죠. 사실상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전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 딸이죠. 이 진영의 대결 구조였는데, 마르코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가 2028년까지인데 이번 임기의 중간 평가였고, 남은 임기 동안 이 국정 동력을 정말 유지할 수 있겠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대였어요. 그런데 일단 열어보니까 상원에서는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 쪽이 대여섯 석, 두테르테 전 대통령도 대여섯 석, 비슷한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게 유권자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게 개표 종료까지 한 닷새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나온 시점이지만 비등비등한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옥중에 있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이 다보시 시장으로 출마했다가 당선이 유력시 되면서 사실상 두테르테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출마가 가능해요? 이거 옥중 출마가 가능하게 된 건 아직 유죄 확정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런 네가 여기서 이제 범죄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일단 2달 전이었죠. 3월 달에 공항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지금 필리핀에서 10,000km가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지금 계시는 중인데, 이렇게 시장 선거에 턱턱 대시고,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직할 대행 그걸 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들 손자까지도 지금 두테르테가 이번 선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면 있고. 선거운동은 가족이 했겠네요. 네, 가족이 했고 정확히는 이 현행법상 필리핀 법원의 유죄 확정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거에 못 나오고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장직은 유지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필리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저나 득표율은 몇 %였는데요? 득표율이 지금 뭐 경쟁 후보보다 8배 이상 많다고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자국의 아무리 미워도 자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체포해 간 거에 대한 필리핀 유권자들의 위기 의식도 좀 있었다고 보고 지금 결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그러니까 마르코스의 2세냐 두테르테의 2세냐 이게 2세의 싸움이거든요. 2세 정치. 그래서 이렇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쪽이 탄핵 지금 소추가 된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두테르테 가문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아마 총력전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뽑아봤자 어차피 시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는 그거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필리핀 자체가 사실 뭐 지역주의 후견주의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가문이 그것도 몇 세대에 걸쳐서 정치권을 쥐락펴락한 가문이 저는 한 번에 무너질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가족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왜 많은 표를 받았냐? 그거는 두테르테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이 가문이 가진 힘을 이제 그만큼 필리핀이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두테르테가 직접 시장직을 수행을 못하더라도 그 가문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하나의 믿음. 네. 거기다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끌고 가라고 해야 되는 어떤 반발심. 그렇죠.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의 이제 지역적인 그런 그 맹주들이 가문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마르코스랑 딸 두테르테가 대립을 하면서 지금 특히 이제 두테르테 지지자들은 두테르테가 그 마르코스 가문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든지 그 다음에 두테르테가 체포돼서 ICC로 갔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마르코스 가문들이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는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최근에 로이터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제 사이아 브라라는 그 팀에서 이 트위터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서 가짜 뉴스가 또 선거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그 X에다가 이런 그 두테르테 체포 이후에 그 두테르테 체포에 대해서 언급된 것들을 봤더니 30% 이상이 이제 가짜 계정이라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양극화가 된 정치 사안에 대해서 이런 가짜 계정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는데 보통 그게 10% 내외라면 필리핀 경우에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그러면 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한편으로는 지역의 맹주로서 그 지역에서 이 피해자 프레임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총공세 적극적인 대중 선동의 결과도 좀 있다. 그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필리핀이 이런 가문 정치가 워낙 세서 우리로 치면 안동집 씨, 풍양조 씨의 싸움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테르테 가문도 이제 망할 수 없으니 정말 필사적으로 이번 선거에 좀 덤볐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이제 시장 선거 나갔는데 사실 부시장이 아들이 되고 그다음에 부시장이 아들이에요? 지금 아들이에요. 러닝메이트로 같이 나가서 시장 부장이 러닝메이트인데 부시장 후보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당선이 그래서 됐죠. 여기 법적으로는 시장이 만약에 자기 책임을 못하면 부시장이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구나. 지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나이가 8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자까지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가문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자까지도 지금 이번에 뭐 하원에도 뭐 되고 막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이 두테르테의 정치, 가문 이런 거는 진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두테르테 대통령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이 가문이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뭐 족벌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사회는 참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된 거예요. 그죠? 클린합니다. 이 그죠? 정도의 아니 일본만 하더라도 보통 네. 뭐 그 한 지역에 거의 영주가 뭐 맞아요. 계속 그 네. 의원 뭐 계속 10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아들도 계속 물려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만약에 이 족벌 정치가 그렇게 났으면 떨어뜨릴 걸 아마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물려받고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요. 만약 진행자님도 아드님이 와갖고 시선 집중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필리핀이에요. 실제 뭐 그런 모든 자기의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서 그 가문 자체가 어떤 큰 방어막이 돼줘야 되는 거죠. 잠깐 그러면 저도 어떻게 애를 한번 일단 그 출연부터 한번 시켜볼까요? 일단은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요?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근데 연예계는 좀 약간 있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그죠? 앉혀 보시는 게. 아니, 근데 이제 이 가문들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가문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네, 정치 자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아들에게 뭔가 물려준다 그러면 너의 왼수는 누구야? 쟤를 반드시 없애야 돼. 뭐 이런 식의 프레임 자체가 족벌 정치, 그러니까 가문 정치 자체가 뭐 때려 죽일 적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진행자님이 세습을 하신다 해도 때려 죽일 적이 왜 없잖아요. 자꾸 얘를 그거를 들어 지금? 그러니까 저 가문 정치의 세습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시골 가면 꼭 마을에 두 집안이 있어요. 마을에 그 두 집안이 그 비슷비슷한 가세가 비슷한 두 집안이 있으면서 막 아웅다웅하고 그럼 다른 집들은 이제 줄을 서고 비슷한 거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판의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겠습니까? 봉건적인 그런 네. 그리고 또 북한만 하더라도 다 세습이고 정치 자체가 정권 자체가 세습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봉건적이고 약간 이런 상태의 정치를 말하는 그러니까. 건데 이거와 함께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잖아요. 이게 결합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왔구나라고 느끼게 된 우리나라가 겁니다. 되게 민주화가 진전된 나라예요. 한 사람만 빼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 두테르테가 당선이 된 게 마르코스 입장에서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르코스 가문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이 위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겨우 또 중간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고 두테르테 컴백하는 순간 이 사람이 왜 여기 끌려갔냐면은 직결처형 및 뭐 마약범 단속하는 와중에 근데 얘가 근데 컴백 가능성이 있어요? 두테르테 본인의? 그렇기는 없죠, 쉽지 없잖아. 않은데 어쨌든 지금 아들이 거의 두테르테 2거든요. 그리고 상원에서 이번에 당선 12명을 뽑는 건데 그냥 전국에서 그냥 투표를 한 다음에 순서대로 12명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1위하고 3위가 두테르테 최측근인데 한 명이 그 경찰 그때 총책임자였고 두테르테 정권 때. 예. 뭐 그런 식으로 두테르테 최측근들이 이제 중앙 정치에도 되게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문만이 아니라 가문과 연관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위협감 느끼겠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는 그냥 아까- 정치가 아니라 아까 좀 공격적인 정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죠. 부통령인데 이제 탄핵 소추가 되어 있는 이분도 자기가 지금 암살 위험이 있다. 그리고 마르코스 대통령 쪽에서 나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내가 만약에 암살이 된다면 그건 마르코스 대통령 쪽에서 죽인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탄핵된 이유가 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네.
마르코스를 죽여라라고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그래서 거예요. 대통령 암살죄로 탄핵이. 그래서 암살이라는 게 정말 정치인들 사이에서 가능한 그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필리핀인데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 있는 방식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하고 결합했을 때 정말로 너무 다른 형태의 이 정치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면 지금 그 부통령인 딸의 어떤 탄핵이 지금 완료가 된 건 아니죠? 완료가 된 건 아니고 소추된 상태고 만약에 그죠.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코스 쪽이 훨씬 더 앞쪽일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그런데 중간 선거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열어보니까 두테르테 쪽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그 탄핵 소추는 됐는데 탄핵 확정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원에서 그렇죠. 24명 상원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탄핵을 3분의 2. 예. 네. 그래서 그게 16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한 4-5명이 있고 4-4명이 더 되면 여기 9명이 돼서 그걸 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문제는 근데 또 상원에 있는 의원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서 대충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몇몇은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과연 찍을까라고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지금 이게 투표 결과가 다 나와도 탄핵은 7월 달까지 가봐야지 안다라는 전망들이 일단 그러니까 상원에서의 탄핵 표결은 7월인데 그러니까 이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된다. 이래버리면 지금 이건 이제 적과의 동침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이 마르코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통령이 사라 두테르테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라 두테르테 쪽에서 그 대통령 마르코스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전부 다 딴지를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평가는 이번에 두테르테가 가문이 부활을 하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제 행정의 동력을 잃었고 그럼 2028년 대선에서는 차기 대선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결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국 불안정은 더 심해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이제 그 탄핵된 그 대목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 공금 유용이랑 하나는 아까 그 암살 모인데요. 근데 공금 유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 증거가 다 나온 게 아니라서 네. 또 그 증거가 나온 거에 따라서 거기 있는 분들이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 양극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 양극화 많이 하면서 이게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게 정서 양극화로 가기 때문에 더 이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필리핀은 그걸 넘어서 가문 양극화가 지금 맞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냥 가문 양극화가 아니라 정치에서 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목숨을 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쌀벌해요. 그 심지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외신을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몇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들이 네. 쉽지 않은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면 그러니까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근데 완전히 이제 지금 조선시대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선시대 세도 정치랑 좀 비슷하다고 하는 게 뭐 암살과 막 서로 가문과 이런 걸 들다 보면 굉장히 쌀벌하고 문제는 이 두 가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키노 그 전에 하셨던 아키노 가문도 또 있어요. 예. 여기가 암살로 나가 떨어진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재정비할 시간이 충분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 아니라 이게 삼각구도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이 목숨을 건 정치를 한다는 거 입장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80까지 잘 살았고 그렇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승자는 승자예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문 정치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필리핀이? 이게 아무래도 섬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른바 영지 개념. 네, 섬들이 많고 또 이제 그 필리핀이 사실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나고 나서 그 60년대 여기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옛날에 식민지의 영향도 좀 있어서 그런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도 빨리 제도가 받아들인 반면 그런 봉건주의적인 것이 공존하다 보니까 이게 둘이 합쳐갖고 이런 시너지가 왔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 상황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저 체포돼서 지금 유럽에 가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는 또 필리핀에서도 국민들이 처음 받는 그런 색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지지하는 그런 동정표로도 이번에 표가 쏠렸다고 봅니다. 혹시 근데 그러면 두테르테 옥중 당선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거라고 예, 보세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시장 당선되면 당선 선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옥중에서 뭐 선서를 하든 뭐 그렇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뉴스의 프레임화 돼가지고 이렇게 동정표로 더 이렇게 갈 판결이 많죠. 9월에 이제 재판이 시작될 거 재판이 되는데 예. 그 판결의 결과가 필리핀 정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지만 필리핀 내의 정치가 그 이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옥중 당선하면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뭐냐면 이제 과거 우리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뭐 이제 끌려가서 구속되고 이런 경우에 저 한국에서 보니까 박정희 시대 그 민중당 대표였던 서민호 씨가 대중당 후보로 전라남도 고흥에서 당선된 적이 있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장준하 씨도 예. 이런 우리 같은 이런 기억은 좀 그쵸. 있거든요. 예.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옥중 당선된 사례가 꽤 있나요? 보니까 최근에 흥미로운 게 저희도 얘기했던 인도의 경우에 예. 이번에 2024년 총선에서 2명이 당선됐더라고요. 근데 옥중 당선? 예. 근데 한 명은 이제 그 시크교도 분리주의 운동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고 한 명은 지금 바로 우리 얘기하고 있었던 캐슈미르 지역의 무슬림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셰이크 압둘 라시드라는 사람인데 불법 활동 방지법 등 테러 방지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도 정부의 군사 작전 인권 침해에 맞서서 저항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옥중에서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과 동료들이 그러니까 보통 옥중에서 당선되는 경우는 한국도 그렇고 지금 뭐 인도도 그렇고 여기 필리핀의 경우도 그렇고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핍박받는다는 그런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그 많은 표차로 이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옥중에서까지 출마를 결심할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그런 그 지지자들을 더 끌어당기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는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그 옥중 당선 케이스는 이제 정치적 성격이 되게 강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층도 확실하게 이기는 이런 케이스일 때만 이제 옥중 당선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확실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무슬림 단체이던 어떤 이 사회, 그러니까 이 두테르테 같은 경우 자기 가문이 됐던 내가 없어도 확실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럴 때 옥중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는 뭐 임기가 개시가 되더라도 결국은 시장은 바로 임기 개시와 동시에 거리 상태가 되고 예. 그럼 이제 아들인 부시장이 시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필리핀은 시장 직무를 수행하려면 와서 선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이 연세가 80이시고 지금 뭐 몇 년 얼마나 살아계실지 잘 모르고 네. 되게 긴 감옥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서 아마 실제로 시장을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테르테의 옥중 당선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그 2세 두테르테 2세들의 정치 활동의 하나였던 이제 병풍력 그러니까 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파와 마르코스 대통령 두 가문이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부통령도 지금 러닝메이트 같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결 구도에서 이렇게 사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완전히 뭐 말하자면 표밭이었어요. 여기 여기가 그러다 시가 그러니까 여기는 손자까지도 충분히 하겠다. 랄 정도로 두테르테 대통령의 표밭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텃밭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영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증손자까지도 지금 다 차기 시장으로 거론될 정도로. 증손자요? 네. 몇 살인데 증손자고? 저 잘 모르겠지만 손자까지는 아는데 증손자 존재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손자도 그러니까 손자도 여러 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얘가 시장 되겠네. 뭐 이런 식의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닌 것처럼 되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그 내우에 빠진 어떤 그 권력자 같은 경우 밖에서 뭔가 다시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어떤 이런 이제 동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자, 이런 중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마르코스 대통령 입장에서 대외 노선을 어떻게 펼쳐가지고 외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머리를 굴릴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대체로 이제 미국 식민지를 겪은 이후에 필리핀의 대통령들은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네. 대부분 그리고 미국이 특히 대만 문제에 있어가지고 중국 대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필리핀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미국이 전략적인 곳으로 미군 기지도 거기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필리핀과 미국은 밀접한 동맹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두테르테가 당선되면서 이제 반미로 돌아서고 좀 친중 행보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르코스가 당선된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제 마르코스에게 이제 좋은 제안들을 주면서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마르코스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바로 친미로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문제는 지금 남중국해 그렇죠. 분쟁 문제인데 중국이 점점 더 이 남중국해에 있는 자기들의 컨트롤을 강화시키는 추세라서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고 필리핀은 이미 2013년에 국제 상설 중재위원회에 중국의 영유권이 잘못됐다라는 제소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필리핀 안에서는 여전히 반중 감정이 높고 그다음에 친미 감정이 높은 상태라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그런 중국에 대한 필리핀의 안보를 지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대외 정책이 크게 안 바뀔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근데 지금 트럼프 아래에서는 이게 예측을 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변덕을 벌일지 무슨 변덕을 벌일지가 몰라서 지금 예측을 알겠습니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필리핀 전국도 그렇고 대외 관계도 좀 약간 불투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